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 극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2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춥습니다. 건강 관리에 다들 유의하시고 따스한 봄날을 기다려 보자고요. 얼른 봄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오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3년 연애 동안 단 한 번의 이별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첫째, 제가 남자친구보다 2살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둘째, 그의 엄마가 점집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당신 아들의 짝은 3살 어린 여자다. 만약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결국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별뿐만 아니라 아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점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점, 부적, 굿이냐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점쟁이 입에서 목숨이라는 말까지 나오면 솔직히 겁도 나고 그게 무섭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 정말 황당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액을 막아준다며 저에게 별의별 걸 가져다 주셨어요. 이름 모를 부적, 뭘 태우면 연기가 피어나는 종이, 작은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물건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굿을 해야 한다. 금액은 2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굿을 하기 위해 돈 2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터지고 말았죠.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굿이라니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네 엄마 때문에 나는 너랑 못 만나겠다. 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엄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너 목숨 부지해야 하니까 어린 여자 만나라.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 만나지 말고 등등. 그렇게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왔고 그리고 또 자기 엄마가 다른 점괘를 받아왔다면서 엄청 유명하고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저런 남자친구의 합이 그렇게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 점집에서 꼭 저를 붙잡아야 한다고, 뭔가 큰 게 생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뭐 그놈의 점괘 참 손바닥 뒤집듯이 잘도 뒤집혀지는구나 싶었죠. 받아주기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질까봐. 그리고 구태야 하니 2천을 가져오라는 남친 엄마의 말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서 그냥 마음 받아주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결국 너무 불쌍하게 구니까.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건 맞으니까 그렇게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저희는 잠시 결혼 진행을 멈춰야만 했어요. 이유는 바로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죠. 바로 제 친오빠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의 결혼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며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오빠는 부모님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면서 지금의 새 언니를 아내로 맞이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오빠를 응원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새언니는 결혼 전 임신을 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나중에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듣고 있던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새언니는 20대 시절 술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이미 결혼길이 험난의 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빠는 새언니 집안 이야기도 해줬어요. 듣다 보니 정말 그런 집안에서 살았다고? 그런 부모가 존재한다고? 제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악 그 자체인 부모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자란 사람이 바로 새언니였습니다. 하물며 새언니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새언니 어머니는 바로 재혼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재혼한 새 아버지의 자식에게서 몹쓸 짓까지 당할 뻔했다고. 그 후 새언니는 집을 뛰쳐나와 쉼터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에 빠지고 삶이 꼬이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오빠가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게 도저히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오빠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오가던 바로 그즈음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 다 오빠 탓이라고. 처음부터 좀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지가 결정해서 부모도 나 몰라라 고 결혼하더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한탄하듯 말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조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아이가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실수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친자가 아니다. 그 짧고 건조한 문장이 오빠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오빠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고 실패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죠. 언제나 당당했고 고개를 숙일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부모님 앞에서 꺽꺽대며 울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히는 듯 우는 그 모습에 엄마와 아빠도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결혼 이야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결혼 준비는 잠깐 멈추고 오빠의 일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만 했거든요. 웃고 떠들며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저 역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오빠도 우리 가족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언니가 부모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조카를 내밀었어요.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걸까? 저 아이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빠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이혼은 현실이 되었죠.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도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새언니의 엄마라는 사람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와 먹고는 살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으니 오빠의 집,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 집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낳은 정만 있냐? 키운 정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건데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랑 내 딸이 힘 합쳐 잘 키울 테니 제발 환경을 바꾸지 말아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요구였죠. 그 장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자 오빠는 더는 참지 않았다고 해요. 내 동생 결혼합니다. 이 집 그 동생 줄 겁니다. 키운 정? 그 키운 정이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뻔뻔하게 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라도 엄마 노릇 좀 하십시오. 이젠 저런 사람 없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는 말할 기세가 사라졌는지 새언니의 엄마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의 집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이 집이 제 결혼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빠는 집을 제 명의로 넘겼습니다. 결혼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라. 그 말 한마디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오빠는 부산으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죠.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빠의 집이 제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처음에 솔직하게 기뻐했어요. 와, 진짜 잘 됐다 하고 말하면서도 그 기쁨이 얼굴 가득 번지기도 전에 금세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근데 나 조금 미안한데? 그가 그렇게 말했죠. 오빠의 이혼으로 생긴 집이니까 마냥 좋아하기엔 찜찜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오빠가 이혼했다고 나까지 결혼 안 하고 살아야 해?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얼마나 잘 된 거야. 집이 생긴 거야.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집. 남자친구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100m 이상은 먼저 뛰고 있다고 우리 결혼 준비는 얼마나 수월하겠냐며 스스로 위안 삼았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얼마나 많은 파장을 몰고 올지를 저도 남자친구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오빠의 집이 제 소유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엄마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또 점집을 다녀오신 게 분명했죠. 아니면 최소한 점집 냄새를 맡고 온 듯한 말투였어요. 저한테 집으로 좀 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는 안 된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면서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뭐 욕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늙어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니? 아주 상투적인 욕심 없다 멘트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오빠한테 받은 그 집, 그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설명이 또 걸작이었죠. 그 집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잖아. 이혼도 있었고 별의별 사연이 다 있었잖아. 그 나쁜 기운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 너랑 우리 아들한테 다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명의로 하면 싹 비울 수 있대. 기운을 바꿔야 한대. 그냥 두면 너희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와,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더 어이없는 건 제가 예전에 이분 때문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각서 비슷한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다시는 젊게 얘기 안 하겠다. 이 약속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젊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같은 뻔한 멘트까지 덧붙이는 걸 들으니까 진짜 웃기면서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거절했죠. 다른 시어머니들은 공동명의 정도만 원하시던데 어머니 욕심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로 해달라고요?
정말 뭐라 말할 가치조차 없더라고요. 저는 덧붙였죠. 만약 이런 일 때문에 결혼해서 남자친구랑 저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냥 제가 감수할게요. 공짜로 거의 10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내뱉고 저는 그 집을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이 확 치밀어 올라서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와 저는 그 집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모델링 할 것도 별로 없어서 새로 살림살이를 들여놓기 전에 각자의 짐을 먼저 옮겨두자고 계획한 날이었는데 그날 완전 대박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서로의 짐을 옮기기로 한 날 제 짐을 트럭에 싣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와 있었어요. 먼저 와서 몇 상자를 정리해 두고 있었고 저도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함께 박스를 뜯으며 짐을 나누어 정리했죠. 서로 도와가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그 순간 삐빅 삐빅 하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비번을 모를 텐데.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더니 무려 10개가 넘는 박스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물론 남자친구까지도 동시에 눈이 커졌죠. 이삿짐 센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안 된 채 멍하니 서 있는데 그들 뒤로 아주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로 와요. 여기 안방에 있는 짐 빼고 내 짐 여기 싹 넣어주면 돼요. 그 한마디 이삿짐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스들이 줄줄이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이삿짐 기사가 짐을 풀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그저 황당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자친구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우왕좌왕 그 자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저는 제 뺨을 세게 쳤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야만 했으니까요. 저기요, 아저씨. 잠시만 좀 멈춰주세요. 아니, 지금. 아니, 왜? 미정아, 왜 그러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짐을? 미정이한테 못 들었어? 니들 여기서 살면 큰일 난대. 여기 기온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함께 있어야 해. 어머니. 그때 얘기 끝내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지금 저희랑 같이 살겠다 뭐 이건가요? 맞아. 내가 안방 차지한 뒤 내 기온으로 눌러버리면 된다고 하더라. 예.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 없어. 그리고 너무 놀라니까 내가 좀 서운하네. 뭐라고요? 서운하다고요? 뭐가요? 아니 너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었냐? 나 모실 생각 없었어? 아유, 예. 당연히 합가 정도는 생각해두고 있었어야지. 그게 싫으면 이 집 명의 나한테 넘기든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니 안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다간 그냥 안방 차지하고 눌러 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하세요.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야, 네 짐 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너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데 너 혹시 네 엄마랑 짠 거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엄마 정말 이러지 마. 미정이 화났잖아. 미정아 미안해. 내가 엄마 내보낼게. 그러니까 미정아 화내지 마. 그 순간 풀어졌던 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삿짐을 정리하던 분이 다시 짐을 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걸 보면서 지금 왜 다시 짐을 싸냐고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쫑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들 가진 엄마라고 지금 쪼대라고 싶은 것 같은데. 아줌마, 나도 딸 키우는 아빠인데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 들어보니 이 집 저 아가씨 것 같은데. 아이고, 양심 없다, 양심 없어. 내가 돈 안 받을 테니 이거 짐 싸서 아줌마 집에 다시 가져다 놓을게요. 참, 내 아들 가진 게 뭐 그리 유세라고. 이 아줌마 참 답 없네. 어? 그리고 너, 아들,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이고, 사내 새끼가.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남자친구는 그 이삿짐 센터분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자기 엄마 얼른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만일 엄마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절연하겠다고. 엄마 얼른 집에 데려다 놓고 돌아올 테니 기분 좀 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놈 그날 지근지근 밟아줬습니다. 다시 제게 찾아오지 못하게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냥 닥친 대로 던져버렸어요. 그놈한테. 결국 이삿짐 센터의 도움으로 그놈 짐, 그놈 엄마의 짐 다 뺐고, 그리고 그 비용은 제가 드렸습니다.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제 아빠 같아서 드리는 것이니 받아달라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네요. 결국 제 결혼도 그리고 연애도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전 현재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이후 남자친구는 또다시 저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만일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그땐 너를 잠깐 밟은 걸로 안 끝난다. 그땐 공권력이 동원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놈의 엄마라는 사람이 흘리듯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랑 잘 되면 뭔가 큰 게 생긴다라는 그 말. 결국엔 비싼 아파트 생기는 거였었는데,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무탈하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런 아나무이 같은 행동하니까 사라져 버리지. 그냥 다 잊고 열심히 살려고요. 오늘 이 글을 보내고 난 뒤 내 기억에서 그놈과 그놈 엄마의 기억을 없애버리기. 그렇게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극장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인생이란 딱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인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 환경을 탓하고 나의 처지를 탓하며 포기를 해버리냐, 아니면 이를 야무지게 물고 포기하지 않고 개척을 하느냐. 다행히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란 말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낯선 단어이기까지도 합니다. 엄마는 많이 힘들었겠죠.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잘난 인생도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아 양육을 한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엄마가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때였으니 무섭고 두렵고 방관해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엄마를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저주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지 같은 인생을 선사해준 덕분에 그 누구보다 생존 본능 강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삼겹살 다들 좋아하시죠? 좋아하냐라는 말을 물어보는 자체가 좀 우스울까요? 그런데 저란 사람은 삼겹살을 먹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가장 행복하고 맛있었던 기억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삼겹살을 먹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일을 겪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놀아야 하는데 저란 존재가 집에 있으면 성가셨겠죠? 그날도 다른 때와 똑같았습니다. 달랐던 게 있었다면 엄마는 흔하게 남자들하고 놀았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밥을 먹었다는 것, 그게 달랐었긴 합니다. 엄마가 남자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저는 장롱에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은 자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건 흔한 일은 아니었었고, 거의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참,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심장이 조금 아파오긴 하네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달랐던 것이 엄마와 남자가 그 좁은 방에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깔깔대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마는 남자와 웃어가면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죠. 고소했어요. 그 냄새가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땐 저는 절대로 장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우리 집안의 룰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아주 잠시 엄마와 남자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술을 사오자 라는 말이었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장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그 삼겹살을 입에 넣었죠. 그 순간 드르륵 문이 다시 열렸고 엄마와 그 남자와 눈이 딱 하고 마주쳐버린 거였어요. 너무 맛있었던 고소했던 행복했던 삼겹살 한 점이었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엄마에게 신나게 얻어터졌고 그날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과 동시에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공존했었던 날이었었네요. 한 점 먹은 것 뿐이었는데 삼겹살 한 점은 제게 한 점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입에 넣은 것처럼 속이 더부룩했고 구토가 나왔고 머리가 아팠고 제대로 체한 거였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삼겹살을 먹지 못합니다. 냄새까진 어느 정도 극복을 했지만 참 희한하게 입에는 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엄마란 사람에게 저란 사람은 삼겹살 하나도 주기 싫은 감추고만 싶었던 그런 존재였고 저란 사람에게 엄마란 사람은 이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얼른 이 사람 곁을 떠나야지. 두고 봐라. 나는 당신처럼 절대로 이렇게 구질한 삶을 살진 않겠다며 다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는 소리소문 없이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는 사람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때 혼자가 되었다는 것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속 시원하긴 했죠. 엄마 스스로 나가줬으니까요. 일을 악물고 공부를 했고 적어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으로는 살고 싶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알바하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티날까 싶어 더 인사를 잘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잘난 척 하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튀지 않게 고개 숙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기죽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숙여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친구 저에 대해 모든 것 다 알고 있었고 흠이라면 흠이죠. 아니죠. 완벽한 흠이긴 하죠. 그런 흠까지 안아주고 그리고 특히나 삼겹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 오래인데 말이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망상일 수 있는 꿈도 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나이대에선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정도는 철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그래도 그와 있으면 저도 조금은 순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에 반해 남자친구는 저의 생존 본능을 참 좋아라 했고 매력적으로 보기까지 했었죠. 원래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끌리는 법이잖아요. 가끔 보면 저는 대장부 느낌, 남자친구는 여느 양반집의 교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네요. 그만큼 곱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영향이었겠죠. 그래서 만나면서
이 남자가 참 좋다, 따뜻하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두려워지긴 하더군요. 포기하지 않고 산 인생인데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 다 하면서 살곤 있는데 기본은 제가 잡초이긴 했었으니까요. 남자의 부모님이 과연 저를 어찌 생각할지 언젠가부터 두렵긴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켜 주곤 했었고요. 난 자기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슬퍼. 아니, 자기야, 그건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그런 환경을 가졌던 것이 아니야.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자기 좋아해 주실 거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해줘서 대견하다 하실 거라고. 내가 자꾸 이런 말 하면 짜증나지. 미안해. 그런데 자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계속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전혀. 난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좋아. 걱정이 된다는 건 나와 미래까지 생각한다는 말이잖아? 자기야, 나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장담해. 우리 부모님도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걸. 그리고 뭔데? 뭐 할 말 있어? 대충 얘긴 해뒀어. 자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엄청 슬퍼하셨었어. 그게 뭐겠어? 자기한테 공감을 한다라는 거잖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나 참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않으리 다짐을 했었죠. 이에 우리는 1년여의 시간을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이 글을 쓰기 일주일 전 있었던 일이었죠. 추웠던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였는데 싸한 느낌이 들더군요.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목소리가 참 고상하면서 힘이 있었는데 주눅이 든 건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압감을 제게 안겨주시더군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전화로 할 말이 아니니 만나서 대화를 하자 해서 급하게 차려입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했죠. 부탁.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잡초 같은 인생이었던지라 너무 고깝게 생각을 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얘기 다 들었어요. 아들한테. 우리 바깥 양반한테도 적당히 말을 하긴 했는데 우리 바깥 양반은 나만큼은 알지 못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나는 색안경 끼지 않아요. 만일 색안경을 끼고 봤다면 연애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 나나 바깥 양반이나 아들의 눈을 믿거든? 걔 살면서 한 번도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없었을 거예요. 우린 항상 예스인 부모들이었거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노파심이 좀 나네요. 물론 그 환경 아가씨가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도 부모잖아. 우리 부부한테 자식이라고는 탈랑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네? 뭘 확인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내가 아가씨 집을 좀 방문하고 싶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을 좀 데리고 갈 거예요.
시댁 친정 식구들 중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 네? 제 집을요? 다른 식구분들과요? 맞아요. 아가씨가 대접을 좀 해줘요. 다들 눈치도 있는 사람들이고 한 번 보면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라서 아가씨 사는 곳, 그리고 아가씨가 준비한 상차림 보면 다들 알 거예요. 아가씨가 잘하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이고, 만일 마음에 들지 않게끔 한다면, 아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악랄한 반대 급부를 만나게 되겠죠? 아, 일주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 아들에겐 나를 만난 일 절대로 말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만일 아가씨가 내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할 테니까. 모르죠 또? 나보다 더 했을지도. 지금 꾹꾹 누르고 나 최대한 고운 말로 말하는 것이니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많이 배우시고 좋은 환경에 자란 분이라 그런지 고상하시네요. 말에 뼈가 있는데도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칭찬일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저를 테스트하시겠다라는 말이네요. 그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이군요. 그래요. 운명. 아가씨의 운명이 탈린 날이죠. 그날이 바로. 저기 어머니, 저는 잡초같이 산 사람이에요. 하루의 일로 인해 제 운명을 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유약하지도 영악하지도 못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제안 안 하셨겠죠. 이해는 한다 하지만 결국엔 어머니도 눈으로 확인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를 앞에 두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말이죠. 더군다나 어머니 혼자가 아니라 친척들까지 모시고 온다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평범하게 태어났으면 이런 취급 안 받을 텐데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긴 하군요. 고운 말로 고상한 말투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었고요. 저는 테스트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 그 하루에 다 맡기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남자가 어머니 아들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일어나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겐 이별을 고했어요.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내가 계속 압박감이 온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더 커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 일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엄마라는 분이 남자친구에게 이실직고 했더라군요. 집을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데 저란 사람만 잡초로 살면 되지 사랑하는 사람까지 잡초로 살게끔 하고 싶지 않아 모진말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질렸다고요. 그리고 너랑 미래를 그려보았는데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불안하기만 하다고. 가뜩이나 불안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인데 결혼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남자친구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찾아왔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제 탓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하루 제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나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게 제게는 욕심인 걸까요?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 했지만 남자친구의 엄마의 눈은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멸시하는 눈빛, 하대하는 눈빛 분명했거든요.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깟 일로 기죽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니까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혼란스러워하고 금방 괜찮아질 예정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랬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